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제목이 인공지능 지적 재산권의 5가지 신흥 이론과 모의 소송인데요. 요즘 AI가 만든 그림, 글 때문에 전 세계 법정이 그야말로 전쟁터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기존 저작권법은 이제 뭐랄까 사실상 붕괴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 거의 예측 불가능한 사건에 가깝다는 거죠. 우리가 수백 년간 써온 창작이니 복제니 하는 이런 법률 용어로는요, 지금 이 현상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뭐랄까, 낡은 지도로는 새로운 대륙을 탐험할 수 없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이 자료가 완전히 새로운 지도,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는 거군요. 바로 AI 기술의 심장부에서 직접 꺼내온 5가지 새로운 법 이론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새로운 전쟁을 지배할 5가지 무기가 대체 무엇인지, 또 미래의 법정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규칙부터 한번 보죠. 확률적 구성권. 단어부터가 좀 생소한데요.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이게 AI가 문장을 만드는 방식을 생각하면 의외로 쉽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는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할 때요. AI는 맑다 50%, 흐리다 30%, 이런 식으로 수많은 가능성에 확률을 부여하거든요. 그리고는 주사위를 던져서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이 이론은 바로 그 결과물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들어낸 확률 분포 자체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텍스트는 그냥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가 우연히 뽑혀 나온 거고, 진짜 중요한 건 그 뒤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확률 시스템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아주 골치 아픈 법적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요? 기존 저작권법은 창작물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고정되어야 보호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이론에 따르면 진짜 자산인 확률 분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계속 변하죠. 잠깐만요.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만약 제 AI랑 옆 사람 AI가 완전히 똑같은 소설 한 페이지를 썼어요. 그래도 그건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겉보기엔 명백한 표절인데도요. 솔직히 그건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기존 법의 상식이 무너지는 곳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요, 그 두 개의 똑같은 소설은 그냥 같은 확률 시스템에서 우연히 뽑힌 두 개의 다른 실현일 뿐이에요. 로또 기계에서 2번 연속 같은 번호가 나왔다고 해서 두 번째 공이 첫 번째 공을 표절했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와, 로또 기계 비유를 드니까 확 와닿네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출신을 따지는 거군요. 최근 뉴욕타임스가 오픈 AI 고소하면서 AI가 기사를 그냥 베낀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재구성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바로 이 이론이 그 배경이 될 수 있겠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순 복제가 아니라 확률적 재구성이라는 새로운 틀로 사건을 보게 만드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론은 텍스트 자체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음은 잠재 공간권입니다. 예? 잠재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더 어려워지는 느낌인데요. 이것도 비유를 들면 좀 쉬운데요. AI가 학습한 데이터를 거대한 도서관이 아니라 별들이 빽빽한 우주지도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주지도요? 네, AI는 이미지나 단어를 그대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이 잠재 공간이라는 우주지도 위에 고유한 좌표를 가진 별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예로 들면 고양이 이미지들은 오리온 자리 근처에 쫙 모여 있고, 강아지 이미지들은 저쪽 카시오페아 자리 근처에 모여 있는 식이죠. 흥미롭네요. 그럼 AI가 새로운 고양이 그림을 만든다는 건 그 오리온 자리 근처를 여행하면서 새로운 항로를 그리는 것과 같다는 의미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최종 도착지인 그림이 아니라 그 잠재 공간 우주를 여행한 항로 그 자체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그 지도 자체의 구조와 그 안에서의 움직임이 새로운 지적 재산이 된다는 거죠.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그 항로라는 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법정에서 그걸 어떻게 증거로 내고 입증할 수 있을까요? 판사님, 저 AI가 제 잠재 공간 항로를 침범했습니다. 라고 하면 판사님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특정 프롬프트를 입력했을 때 모델 내부에서 어떤 뉴런들이 활성화되는지를 시각화하거나 특정 작가 스타일을 모방할 때 AI가 잠재 공간의 특정 영역을 집중적으로 탐색했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증거로 낼 수 있는 거죠. 이미지를 직접 뺏기지 않았더라도 내 창작물들이 모여있는 별자리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이득을 취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하. 게티 이미지가 AI 회사를 고소하면서 이미지 도용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잠재적 활용까지 문제 삼았던 게 바로 이런 개념이었군요. 특정 작가 화풍을 따라하는 것도 결국 그 작가의 작품들이 모여있는 별자리를 따라 항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창작의 개념이 무언가를 만드는 행위에서 정보 공간을 탐색하는 행위로 확장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결과물과 과정에 대한 이론을 봤는데 이제 세 번째 이론은 아예 AI의 뇌 그 자체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구성적 매개 변수권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AI의 행동을 결정하는 그 수십억, 수조 개의 매개 변수 값들, 그러니까 AI 두뇌의 시냅스 연결 강도 그 자체가 핵심 자산이라는 관점이에요. 이건 눈에 보이는 창작물이 아니라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확률 분포를 형성하는 결정 규칙의 집합체죠. 그럼 이 개념을 적용하면 오픈 AI가 GPT-4가 쓴 글이 아니라 GPT-4의 성격이나 사고방식 자체에 특허를 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소송에 걸리면 그 비밀스러운 매개 변수 값들을 법정에서 공개해야 할 수도 있고요. 정확히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매개 변수를 코카콜라의 비밀 레시피나 반도체 설계도 같은 최고 수준의 영업 비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요. 실제로 최근에 중국 법원에서 AI 모델의 가중치, 즉 매개 변수 값을 독립적인 자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 이론이 예측하는 미래와 정확히 일치하는 흐름이죠. 와, AI의 뇌 자체에 권리를 부여한다니 생각할수록 거대한 이야기네요. 자, 이렇게 AI 내부가 복잡한 네트워크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알던 원인과 결과라는 단순한 개념도 완전히 뒤집힐 것 같은데요. 네 번째 이론, 비선형적 귀속 이론이 바로 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법은 A가 원인이 돼서 B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식의 직선적인 인과관계를 전제로 하잖아요. 그렇죠. 저작권 소송도 저작물 X를 받기 때문에 비슷한 Y를 만들었다. 이런 구조고요. 하지만 AI는 전혀 다릅니다. 그 비유가 떠오르네요. AI의 결과물은 도미노 하나가 다른 걸 쓰러뜨리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개울물이 하나의 거대한 호수로 흘러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호수가 만들어진 책임을 어느 특정 개울물 하나에 돌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마찬가지로 AI가 만든 이미지 하나가 어떤 학습 데이터 속 사진 한 장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콕 집어 말할 수가 없어요. 수백만 개의 데이터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기여했을 뿐이죠.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전통적인 공식, 그러니까 원고 작품에 접근했고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이 기준은 이제 완전히 쓸모 없어지는 거네요. 네, 그 공식은 붕괴됩니다. 이 이론은 침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직접적인 원인을 찾는 대신에 어떤 데이터들이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 영향력의 가중치 분포를 지도로 그려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의 낡은 인과관계 개념을 이제 21세기 현실에 맞게 업데이트하자는 제안인 셈입니다. 이 집단적인 영향력이라는 개념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다섯 번째 이론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술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바로 스타일 도용에 대한 시냅스 집합적 패턴권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AI의 가장 무서운 점은 특정 예술가의 작품을 단 한 점도 직접 베끼지 않고도 그 사람의 영혼과도 같은 화풍이나 문체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게 바로 수많은 예술가들이 절망하는 이유고요. AI는 한두 작품이 아니라 한 시대의 문화 전체, 수백만 개의 예시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을 학습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스타일을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수많은 작품들 속에서 드러나는 집단적인 속성으로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따라서 스타일, 특정 패턴의 밀도, 이런 문화적 경향성 그 자체를 보호 가능한 독립적인 단위로 인정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매우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개인의 작품이 아니라 집단의 패턴에 권리를 주자는 거죠. 하지만 스타일이나 패턴이라는 건 너무 모호하고 주관적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정의하고 보호하죠? 피카소 스타일의 권리는 그럼 누가 갖게 되는 건가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물론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스타일을 구성하는 색상 팔레트, 붓터치의 통계적 분포,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계량화해서 스타일 지문처럼 등록하는 방식을 제안해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스타일권이 인정될 길이 열리고 예술가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 5가지 새로운 법률 무기들이 실제 미래의 법정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한번 보죠. 이 자료가 제시하는 가상의 소송 시나리오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전장은 2030년 GPT-7의 스타일 재구성 소송입니다. 네, 2030년에 GPT-7이 특정 소설가와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한 문체로 에세이를 써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유명 작가가 소송을 겁니다. GPT-7이 내 고유한 스타일을 너무 정확히 재구성해서 내 책이 안 팔린다고요. 기존 법대로라면 단 한 문장도 베끼지 않았으니 작가가 패소할 확률이 99%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면 달라지겠죠?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방금 살펴본 집합적 패턴권을 무기로 꺼내 드는 거죠. 작가의 문체를 보호 가능한 패턴으로 주장하고 잠재 공간권 이론을 통해 GPT-7의 행위가 작가의 작품들이 모여있는 잠재 공간 클러스터 안을 집중적으로 항해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패턴 착취 불법 행위라는 역사상 없었던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 작가의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 전장은 2031년 생명공학 분야네요. 한 AI가 신약을 개발하다가 우연히 이미 특허가 등록된 경쟁사 항암제와 똑같은 분자 구조를 스스로 발견해냅니다. 제약회사는 당연히 특허 침해라고 주장하겠죠. 하지만 AI 개발사는 이렇게 방어합니다. 우리는 당신들 약을 본 적도 없다. 우리 AI가 확률적으로 최적의 해답을 찾다 보니 우연히 당신들의 특허와 같은 산정산에서 만난 것뿐이다. 이거 참 흥미로운 문제죠. 의도 없이 우연히 남의 집 안방에 순간이동으로 나타났다면 이게 과연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을까요? 하하, 재밌는 비유네요. 이것도 전통적인 특허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겠군요. 의도적인 복제가 아니니까요. 바로 그때 AI 개발사의 변호사가 비선형적 귀속 이론을 꺼내듭니다. 경쟁사 특허에 직접 접근했다는 선형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확률적 구성권을 통해 이게 복제가 아닌 독립적인 최적화의 결과임을 주장합니다. 결국 법원은 수렴종 알고리즘 충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하면서 AI 개발사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2033년엔 두 골치 아픈 사건이 터집니다. 법률 AI가 있지도 않은 가짜 판례를 만들어내는 환각을 일으켜서 대형 로펌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죠. 이 책임 대체 누가 져야 합니까? AI를 쓴 변호사, 개발사,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 곳. 정말 혼돈 그 자체네요. 전통적인 법으로는 책임자를 찾을 수 없는 미궁에 빠지죠. 여기서 다시 비선형적 귀속 이론이 등판해서 관련된 모든 주체에게 기여한 영향력만큼 책임을 분배하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더 나아가 구성적 매개 변수권에 근거해서 아예 AI 모델 자체에 기술적인 책임을 묻는 거죠. 법원이 개발사에게 모델 지문이나 영향력 가중치 맵 제출을 의무화하는 겁니다. 이 자료는 미래에 알고리즘 책임 법원이 등장할 거라고까지 예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34년의 소송은 그야말로 최종 보스급이네요. 인류의 모든 음악 역사를 학습한 AI에 맞서 인류 전체가 소송을 거는 집합적 문화 소송입니다. 네. 이 AI는 바흐도 비틀즈도 그 누구의 곡도 표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수천 년간 쌓아온 모든 음악의 패턴 속에서 길어 올린 듯한 완전히 새롭고 아름다운 음악을 무한정 만들어내죠. 이에 원주민 공동체, 고전 작곡가 유족 같은 이들이 연합해서 소송을 겁니다. 이 AI가 우리 모두의 자산인 집합적 문화유산에서 보상 없이 막대한 가치를 착취하고 있다고요. 현행법상 공공 영역이나 문화적 패턴에는 주인이 없으니까 이길 수 없는 싸움처럼 들리는데요. 하지만 신이론들은 이 거대한 문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집합적 패턴권으로 문화 수준의 보호를 인정하고 잠재 공간권으로 문화적 영역을 자산처럼 등록하고 규제하고요. 비선형적 귀속 이론으로 그 복잡한 영향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이론이 합쳐져서 집합적 문화 패턴권이라는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실효한 법적 권리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게 이 자료의 담대한 예측입니다. 오늘 살펴본 5가지 이론과 민의 법정의 모습은 AI가 단순히 기술 문제를 넘어서 저작물,
독창성, 인과관계 같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를 떠받치던 근본적인 기둥들을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네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단어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에 대비하라는 강력한 경고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논의의 핵심은 AI라는 이 기술적 현실을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법률적 어휘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이 5가지 이론은 그 새로운 어휘를 만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스타일이나 문화적 패턴에 법적인 권리가 정말 생긴다면 그 권리는 과연 누가 갖고 행사해야 할까요? AI를 소유한 거대 기업일까요? 아니면 개별 창작자들의 연합일까요? 혹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구일까요? 정답 없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진짜 현실일 겁니다.